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데요. 6월 FOMC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이제 웃음거리로 전략을 해버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이게 이제 새벽 3시에 하잖아요. 3시에 그 성명서 하고 점도표 경제 전망 올려놓고 30분 뒤인 3시 반부터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 이제 기자분들하고 Q&A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날 일찍 잠을 들었어요. 일찍 잠을 들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이거 지금 이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KBS 저희 라디오 나가가지고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3시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그 세수라도 좀 하고서 봤었습니다. 근데 빵빵 터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냥 실소를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6월 FOMC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직전에 이었던 5월 FOMC를 조금 들여다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 채널 계속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는 차원에서요. 5월 FOMC를 한번 되돌아가 보죠. 요거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요. 5월 7일 날에 86분간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FOMC 리뷰 왜 올랐나? 왜 빠졌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요렇게 해가지고 또 별도로 끊어서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요. 시장은 6월에, 그러니까 5월 50bp는 당연하고 6월 달에 75bp 또 추가 인상을 할 거야. 그 가능성을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99%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여기에서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모두 발언에서부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추가적인 50bp 인상이 논의석상에 올라와야 한다는데 위원회 내부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뭐야? 6월에 75bp 인상을 99% 보고 있는데 두어 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50bp 인상이라고 75를 안 해? Q&A 하는 데서 이제 확인 사살을 완전히 해요. 이제 두 번째 기자분의 질문에서 75bp 인상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였죠. 75bp 인상을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not actively considering 이거 엄청나게 까입니다. 그 뒤에.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장이 난리가 나요. 75bp 인상이 없나 보네 해가지고 주식이 가자 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이날 나스닥이 3% 올랐나요? 4% 올랐나요?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이 논의석상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즉, 한 번 더 75가 없다는 거를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인플레이션 피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한 얘기예요. 인플레가 평평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하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뭐야, 연준이 피크아웃의 증거를 갖고 있나 했더니 기껏해야 꺼낸 얘기가 근원 PC 물가였습니다. 근원 PC 물가가 아마도 피크에 도달하거나 편편해지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2달 정도였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투더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해요. 파월 의장이 실제로 인플레는 통제되고 있으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인상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5bp 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또 대환호를 하죠. 야, 연준이 뭔가 있구나. 인플레가 진짜 잡히나 봐. 플러스 이제 잘하면은 커플 오브 두세 번의 회의 이후에는 25bp 인상으로 돌아가겠구나.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입니다. 완전히 두 번으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증시가 가자 많이 올라요, 이날. 이제 이게 얼마나 비리기적이었는지를 그때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75bp 거의 99% 기대했는데 이 가능성 제거했다. 그리고 향후 두 번의 회의만 추가로 50bp 생각하고 그리 25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그러면 연말까지 추가 175 인상이고 그랬을 때 금리는 2.5에서 2.75. 당시 채권시장은 3에서 3.25를 반영했으니 많이 낮다. 거기다가 인플레 정점 가능성 매우 강하게 제기했고 그러면서 인플레 우려를 낮췄다. 거기다가 이제 QT 같은 경우에도 5월이 아니라 어쨌든 6월에 시작하고 금액은 절반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대환호를 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연준의 신뢰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합니다. 저는 야 이러면 연준이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 같다. 그 얘기를 이날에도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FOMC가 있는 날이면은요. 그날 바로 고 이제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요 프로에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하여튼 이런 우려를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이런 결론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가장 값비싼 연준의 실수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는 단어였다면 올해 가장 값비싼 연준의 실수는 5월 FOMC에서 파월의 발언들이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되돌리지 이것을 못한다면 혹은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이는 연준과 자산시장 입장에선 대단히 큰 리스크 요인일 것이다. 물론 아주 운 좋게도 인플레하고 고용, 경기, 기업, 이익 모든 게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빌 윌리엄 더들리가 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기억하길 바란다. 뭐냐?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장밋빛 희망의 전략을 이제 모든 걸 걸지 말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그 지난 5월 FOMC 이후 6월 FOMC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회의하고요. 그 주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고용 참가율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시장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라고 참가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파월의 말이 불과 한 40시간 정도? 밖에 안 지나가지고서 틀린 말이 돼버리죠. 여기서부터 일단 신뢰가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요.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또 높아요. 또 신뢰가 추가로 하락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이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직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상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정식 인준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정식 인준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연임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내가 더 빨리 긴축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후회한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정말 정치적이죠. 그렇지만 이날도 여전히 50bp 인상을 고집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되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연준의 다른 멤버 중 하나인 라파엘 보스티 지역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 인상 포즈 멈출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희망 고문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긴축해야 될 거면서 우리 9월에 금리 인상 멈출 수도 있는데 야 벌써 그러면은 연준이 매파성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나 봐, 이런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6월 초에 나온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인플레를 추가로 불러올 만큼 강하다라는 게 보여졌고 이때라도 연준이 뭔가를 바꿨다면 됐겠지만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지만 연준의 모든, 심지어 가장 매파라는 제임스 블라드마저 위원들은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50bp, 50bp 다음에 50bp예요, 50bp예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러고 드디어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말을 못하는 침묵기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의 5월 CPI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높고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신뢰 하락 정도가 아닙니다.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50bp 거렸잖아요. 그러니까는 CPI가 그렇게 높게 나와도요. 시장 50bp 인상 가능성을 90% 후반으로 점쳐놓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일부 발발은 이제 IB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자마자 그날 바로 수정해버립니다. 아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이 아니라 75bp 인상할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한 주가 이제 그 다음 주가 찾아오죠. 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 됐는데 연준이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지금 말은 할 수 없는 기간이고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연준이 손 놓고 있냐?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연준은 언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활용을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바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을 고려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를 쓴 사람이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기사 자체는 월요일날 미국 이제 오후 증시에서 나왔어요. 예.
이제 그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첫 문단이 이겁니다. 최근 연이은 불안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로 인해 연준은 이번 주 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75bp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적어요. 뭐라고 적었냐 하면 지난주 5월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조금 더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게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건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나온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이것은 자기 충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걱정을 했고, 그 두 가지의 소비자 설문조사가 뭐냐 하면, 첫째, 전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그 다음으로 월요일에 나왔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월간 소비자 설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최고치이다. 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걸 이유로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기사의 진정한 이제 웃음벨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써요. 남이 써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업데이트 계속되거든요. 이렇게 월요일 오후에 내가 쓴 기사가 발표된 이후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몇몇 글로벌 리서치들은 이번 주에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게 추가예요. 자기 말 듣고 예상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장이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월요일 오후에 75bp 인상 가능성을 거의 30%로 보고 있다. 지난 금요일 인플레 보고서 이전에 약 4%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이 기사가 게시된 후 이러한 확률은 90% 이상으로 증가했다. 내가 쓴 기사가 잘 작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금리 인상 경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2월까지 3.25에서 3.5% 사이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긴축 정책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요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이번 FOMC를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번 FOMC를 유심히 지켜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2월까지 3.25에서 3.5 사이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답안지를 보고 쓴 기사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다음 사항 중에서 고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째, 인플레가 결정적으로 하향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일 때까지 50bp씩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는 방안, 혹은 7월 FOMC에서 더 큰 금리 인상인 75bp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안, 둘 중에 하나를 관계자들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썼습니다. 자, 거의 뭐 답지 보고 썼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무슨 연준이 언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연준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 SOS를 친 거예요. 야, 내가 말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갔는데 너가 좀 써줘. 누가 봐도 우리의 심중이 이렇다라는 걸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좀 써줘. 그렇게 해서 지금 좀 가격을 미리 좀 맞춰줘. 지금 국제 선물 시장 보니까 지금 그 50bp 인상 가능성 자꾸 배팅하던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고 나서 JP모건 골드만이 70으로 올렸다. 자기가 기사 쓰고 나서 원래 4%에 불과했던 75bp 인상 확률이 90% 이상으로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 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연준이 뭐 이런 하급 수를 쓰냐, 무슨 언론을 활용해서 이런 수를 쓰느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연준이 다급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이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닉. 상당히 점수는 78년생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인물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거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FOMC의 질의응답인데요. 자, 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많이 들잖아요. 그쵸? 이제 Q&A 하겠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까도 보셨던 요 양반입니다. 저 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최근 8번의 회의에서 어떻게 됐느냐? 질문 순서를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로 그 뭐 많이 벗어나봤자 4등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한 그만큼 이제 우대를 하는 거죠, 연준에서. 미리 질문을 할 수 있게. 이거 보시면은요, 뒤로 밀린 사람은 늘 뒤로 밀려요. 앞에서 한 사람은 늘 앞에서 하고. 요거 보면은, 아, 누가 연준하고 더 친하구나, 덜 친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역사가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보시면은, 지금 요 양반의 선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 사람이거든요. 존 힐센라스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시니어 라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 로치라고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2012년 7월이에요. 존 힐센라스가 연준 의장이다. 추가로 뭐라고 썼냐 하면 존 힐센라스가 실제로는 연준의 의장이다. 그가 글을 쓰면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뭔가 글을 쓰면은 이때 의장은 벤 버냉키입니다. 버냉키는 그거에 대해 갖고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이 생각나죠. 연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1위가 힐센라스고 2위가 버냉키다 뭐 이런 건데. 그 정도로 힐센라스의 이 펜트의 힘이 강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버냉키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블랙아웃 피리어드 들어갔는데 말 못할 때 힐센라스가 많이 써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사람 스티븐 로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사들 중에 저도 요번에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존 힐센라스에 대해 갖고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연준하고 가장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버냉키하고도 제일 가깝다. 그래서 시장이, 증시조 자산시장이 그의 모든 단어에, 그의 말 한마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와요. 어떻게 연준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틀렸는가? 라는 기사를 쓰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보셨죠? 닉 티미라우스하고 존 힐센라스가 공동으로 쓴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뭐 이 사람들의 배경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서 요 기사 자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연준이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틀려왔는지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키 차트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 총 이제 구매액입니다. 총 구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죠, 소비. 미국 소비가 일정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금융위기 오기 전에 보시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할 걸로 봤는데 금융위기를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이후에 다시 비슷한 기울기로 계속 회복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코로나를 맞았죠. 뚝 떨어졌습니다. 또 소비가. 그러고 나면은 요 과거같이 되려면 요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쵸? 만약에 요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연준이 하는 것처럼 비하인드 커브를 했을 때에도 인플레가 안 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프리머니를 막 파켓에 그냥 막 꽂아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가 기울기가 우리가 못 보던 기울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이만큼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했는데 기울기가. 근데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다. 그러니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지금의 이 시대를 공부하는 경제학도들은 그런 말 했겠죠. 아니, 이렇게 심플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때 연준 왜 그랬대요? 왜 그런 실수를 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그 월요일에 닉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이후에 50bp 인상 배팅이 이제 제로로 내려가요. 그리고 75bp 이상 배팅이 90% 후반으로 나오고,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는 뭐냐? 100bp 이상 배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투자자들, 빌 라이크만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내일 100bp 올려야 된다. 그리고 7월에도 100bp 올려야 된다. 그 뒤에도 100bp 올려서 기준금리 5에서 6%까지는 갖다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좀 말할 때 세게 말하는 게 좋단 말이죠. 이럴 때는. 제프리 군들라크라고 잘 아실 겁니다. 신채권왕. 빌 그로스 이후로 그게 올드 왕이고 여기가 새로운 왕이라고 얘기를 해줘. 군들라크가. 군들라크는 뭐라 그랬냐면 내일 3%까지 올려야 된다. 200b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됐냐? 일단 성명서부터 3시에 딱 발표가 됐는데 시작부터 진짜 실소를 또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FOMC 참 많이 봤지만 이번만큼 참 어이없던 경우는 없었어요. 성명서의 첫 문장입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1분기에 소폭 하락한 후, 이거 이제 1분기에 GDP 마이너스 난 거 얘기한 거예요.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픽업했대요. 올라왔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MC가 있기 몇 시간 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부진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2분기 GDP 예상치는 빵으로 예상치가 리비전이 됐어요. 근데 그날 오후 늦게 연준은 1분기에 소폭 하락한 후에 지금은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같은 날에 몇 시간 간격으로 지금 연준 보고 있고 매크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두 개 다 빤히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 말을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좀 문구라도 조금 고치지. 픽업은 아니지 않나? 그쵸? 그 다음에 의지 표명을 또 한 번 강렬하게 해요. 이번에 성명서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전 성명서하고 이번 성명서하고 바뀐 표현이 뭐가 있냐부터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바뀐 표현이었고, 그 다음 내려오면 바뀐 표현이 이건데, 이제 그 위원회는 강력하게 인플레를 2%로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추가됐습니다. 강력하게. 말은 하여튼 강력하게 한대요, 맨날.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제 75bp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하고, 그나마 잘한 거죠. 진짜 만약에 이번에 50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그나마 75를 해가지고서 좀 그래도 인플레 파이터로서 좀 진심이네. 약간은 느껴졌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연준이 이런 행동 한두 번 한다고 해갖고 신뢰 회복은 안 돼요. 여러 차례 해야죠.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주 긴 여정이에요. 신뢰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 중에서 이날 밤에 또 잘해야 됐던 게 있었죠. 뭐냐 하면 점도표, 경제전망, 인터뷰 이런 것까지도 좀 잘해 나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성명서에서요. 뭐냐 하면 요 다 끝나면 맨 밑에 이번 결정에서는 누가 찬성표 던졌고 누가 반대표 던졌는데 반대표 던진 이유는 이거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유일한 반대표가 하나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50bp 인상에 75bp 인상에 동의를 했대요. 한 명이 반대했대요. 누구냐? 에스더 조지. 근데 100이 아니라 50을 요구를 했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에스더 조지는 지금 연준에 있는 매파 3인방 중에 하나예요. 제임스 블라드, 크리스토퍼 월러, 그 다음에 에스더 조지 이 3명인데 그 매파 중에 한 명이 오히려 비류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내년 초면 임기 끝나기로 공식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평판 관리하시나 싶기도 하고, 리세션 온다고 확정 지으면 50으로 가야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하는 제임스 블라드. 또 이 사람 빼고 다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블라드하고 월러 같은 매파들도 다 75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100bp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블라드 보면은 뭐 딱 한 번 반대표 던진 거 빼고는 다 찬성해요. 월러도 지금 그렇고. 보니까 블라드도 하여튼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위치에 안 있을 때는 막 말하다가 막상 결정하는 위치에 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냐 이거에서도 또다시 신뢰 하락이 추가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인데요. 이번에 나온 거 보시면 올해 GDP 1.7%로 봤어요. 3월 달에 2.8로 봤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했잖아요. 1.7이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에요. 미국에. 이제 스트롱이라고는 못하겠지. 그쵸? 근데 연준이 얼마나 잘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달에는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봤어요. 이게 2.8로 떨어지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 후에는 1.7까지 떨어진 겁니다. 23, 24년치까지 다 낮췄어요. 이러니 이제 좀 경제 전망치를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연준에. 다음으로 보시면은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렸어요. 4.3에서 5.2. 내년 이제 올렸는데 그 전에 보시면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게 12월 말에는 2.6이었어요. 그게 4.3으로 올라갔고 이제 5.2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들 보셨을 거는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 원래 0.9%로 봤습니다. 올해 1.9까지 지난 회의에 3월에 올라갔고 6월에는 3.4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내년도 거에 3.8, 그 다음 해는 3.4로 23에서 4년 넘어갈 때는 인하가 있을 걸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이건 좀 칭찬해 줄 만해요. 점도표가 유의미하게 올라갔어요. 3.4, 3.8까지.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연준이 긴축에서 너무 뒤처졌다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바탕으로 그래도 말을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파월이 신뢰를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12월까지 3.25에서 3.5까지로 금리 인상 경로를 연준이 올릴 거다. 즉 점도표를 여기로 올릴 거다 하면 이게 3.4인 거거든요. 반올림 해주면은. 성능 확실하죠, 그쵸? 확실하게 리킹했어요.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건데 보시면은 실업률이에요. 자, 실업률이 올해 3.7, 내년 3.9, 내후년 4.1이에요. 근데 인플레는 보면 5.2에서 2.6, 2.2까지 거의 사실상 연준의 목표라는 2%까지 내려가요. 자, 실업률의 유의미한 증가 없이, 상승 없이 어떻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연준은 실업률의 유의미한 상승 없이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 선봉에 선 게 레리 서머스입니다. 레리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소리야. 인플레 잡으려면 실업률 6%까지 올려야 돼. 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건지를 비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연준이 참 알게 모르게 미세 조정한 건 뭐냐면 23년 4년 예상 인플레는 조금씩 내렸어요. 그전 대비해서 또 2.7로 봤는데 2.6, 2.3으로 봤는데 2.2로 또 내렸어요. 이거는 아주 연준이 미세 조정을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스트롱하다고 했었던, 그리고 일회성 요인으로 잠시 마이너스로 비틀거렸다는 미국 경제 전망치가 왜 이렇게까지 뚝뚝 떨어져요, 그쵸? 뭐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거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연준이 본인들 지금 신뢰 갉아먹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주목한 거는 3.4, 3.8이었어요, 점도표상에. 그러다 보니까 성명서하고 점도표 경제전망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 전으로 별로 레벨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증시나 이런 것도. 뭐 물론 변동성은 무지하게 컸지만요. 근데 이날 증시가 플러스로 마감되죠. 쫙 올라갑니다. 이 플러스를 만드는 그 중요한 멘트, 그게 바로 모두 발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제 파월이 그랬냐 하면요.
분명히 오늘의 75bp 인상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이 흔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미팅 7월이죠. 다음 미팅에서 50 혹은 75bp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이 여기서 환호를 합니다. 뭐냐 하면 월요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만 봤을 땐 다음 달에 당장이라도 70으로 올릴 것처럼 보였는데 덜 매파적이네. 역시 연준은 비리기적이고 싶은가 봐. 연준의 매파성? 그거 진리의 킹반향이지 가자! 한 거죠. 근데 저나 이제 여러 페드 와처분들이 굉장히 실망한 부분은 이거예요. 기껏 이번에 75bp 인상을 조금 그래도 서프라이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점도표도 좀 높게 3.4, 3.8 찍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저렇게 말 한마디로 그 매파성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데 저거 올려놔봤자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날에 기대 인플레 올라버려요. 모든 인플레이션 그 채권금리 다 떨어지거든요. 기대 인플레만 올라요. 왜냐? 기대 인플레 살려버리니까 파월이 말 한마디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5월 회의에서 저지른 실수의 2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다음 회의에서 75bp 인상을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했다가 증시가 하루 오르고 와장창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러다가 하루 오르고 또 와장창 하겠네라는 걱정이 요 발언 모두 발언에서부터 Q&A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날 아이고 저러면 힘들겠다 싶었죠. 그래서 솔직히 뭐 그 다음에 방송하는 것만 아니었으면은 이거 보고 바로 자려고 했었어요. 다 봤네라고 싶었거든요. 끝났다. 이거 왜 저럴까 도대체 파월은. 진짜 긴축해줄 건 다 해주면서 기대 인플레는 전혀 잡지 못하는 일만 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래도 이제 봐야 되니까 질의응답 받습니다. 기자들한테 대놓고 조롱을 당해요 파월이.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첫 질문인데요. 첫 질문부터 뭐라 그랬냐. 지난 FOMC 질의응답에서 당신의 한 말들이 스스로를 속박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에 어쩜 그리도 빨리 시장의 기대치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에 있어서 당신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왜 지난 회의에서 75bp 인상에 대해서 not actively consider이라고 했냐. 그냥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너 왜 그 고급 정보 월스트리트 저널한테만 흘려줬냐. 여기가 아마 로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왜 그거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특종이 중요한데 지금 특종을 저기만 지금 콕 집어 준 거잖아요. 뭐 파월이 그럭저럭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죠. 그 다음에는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왜 0.75냐? 1% 0.5가 아니라 왜 0.75냐? 이것도 살짝 비꼬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티브 리스만 CNBC 기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거의 뭐 직설을 날려요. 그 파월한테. 근데 이분이 요즘 많이 화가 나 계시죠. 연준이 계속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분이 뭐라 그러냐면 연준이 보면 그 파월이 보면요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Monetary policies in a good place라고 해서 통화 정책은 지금 매우 이제 적절한 수준이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왜 파월 당신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요 표현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사실은 비꼬는 표현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자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닉 티밀하우스가 나왔는데 자기가 썼잖아요. 그 소스를 듣고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봐서는 이득을 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조사받기도 해요. 막 그 전에 보시면은 헬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 정보가 이제 그 유출된 혐의 이런 것 갖고 막 조사도 받고 했는데 뭐 그럴 위험이 본인한테도 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준을 위해 갖고서 이 사설을 써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 이 닉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파월 편이어야 되는 이 닉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명백히 이번 결정은 파월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미팅 사이에서 시장 기대치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과는 이제 quite different라고 해서 많이 달랐다. 근데 이제 과거 방법하고 형성하는 방법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당신의 마음을 바꾼 긴급하게 인플레이션 그 데이터 거기에서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당신의 그 이제 말의 신뢰를 이제 그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신뢰가 사라져 버려요. 즉 신뢰를 갉아먹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했느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대답합니다. 금요일에 나온 CPI와 더불어서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 월요일에 나온 뉴욕 연은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를 뭘 보느냐라고 할 때 뭐 5년 기대 인플레 본다.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 본다. 그래갖고 뭐 well anchored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는 거를 요번에 명백히 밝힌 겁니다. 앞으로 이거 봐야 돼요. 기대 인플레 볼 때. 미시간 기대 인플레 하고요. 뉴욕연은 단기 기대 인플레를 봐야 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바꿨으니까는 추가로 소스를 더 밝힌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밝힌 것들은 저희 같은 페드 와처들한테는 큰 이 그 증거거리가 됩니다. 이제 얘네가 뭐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근데 연준으로서는 자기네가 행동할 때 너무 많은 걸 밝히게 되면 나중에 욕 먹거든요. 뭐 이거랑 다르게 나갈 경우도 있으니까. 싫었는데 밝힌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페드 와처들한테는 요 두 개 건졌어요, 요번에. 그러자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즉 인플레가 높은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미팅에서 75 혹은 100bp 인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 또 질문이 갑작스럽게 75bp 인상 결정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정책 가이던스를 주는 게 향후에 덜 효과적인 도구가 될까봐 혹시 걱정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연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심지어 그에 가까운 것을 겨우 한 번 또는 두 번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한 번 또는 두 번을 누가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옐런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버냉키도 한 번 한 적이 있다라는 걸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 첫 번째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했었고 자기도 한 번 피살기 쓴 거니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도 깨진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이 녀석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새 경제 전망을 보며 24년도에 실업률이 상승하던데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이 필연적인가? 사람들이 이거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를 포함하는 건가?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참여율이 증가하고요 이러면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새 전망을 보니 0.5%포인트 실업률 상승을 예상해 두었던데, 그리고 성명서에서 보니까 긴축 와중에도 고용시장은 강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뺐던데, 요번에 빠진 문구거든요. 레버 마켓이 계속 스트롱 할 거다. 그러니까 타이트닝 팔러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라고 했는데, 자, 요 문구 뺀 거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당신 보니까 뭐 일자리 잃게 되는 거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고용시장 강하게 유지되고 그게 내 목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 문구는 대체 네가 왜 뺀 거냐? 말꼬리 잡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다음에 질문이 최근 한 달 동안 연준의 자신감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 좀 알려달라. 뭐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파월이.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근원 물가를 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헤드라인 물가를 보더라. 일반인들은 근원이 뭔지 모른다. 약간 일반인 비하 발언이죠. 그쵸? 일반 투자자들 근원 물가 알아요. 뭔지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 그러는지. 그러면서 근데 헤드라인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지로 말하려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기대 인플레 형성에. 그러니까 바로 말꼬리 잡기 질문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 근원 둘 중에 당신은 뭘 타겟팅하는 거냐? 미치겠죠, 그쵸? 파월 입장에서도. 아니 뭐 말만 하면 말꼬리 잡으니까 이제는 자기 잘못했다고. 그리고 고전 질문에 이제 소매 판매가 하나 껴 있었는데 파월이 이제 여기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US 이코노미 스트롱 포지션. 또 강하대요. 소매 판매 하나 나오니까. 이게 좀 너무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월 보면서 저도 이제 파월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기자분들이 뭐 소스를 월스트리트 저널한테만 너무 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 화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거의 좀 말꼬리 잡기식으로 막 말을 하여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예전에 제가 왜 그 어떤 자료 보여드리면서 파월 표정 가지고서 이 표정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 캡처해갖고서 한번 대입해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전미 무슨 뭐 협회 그 자료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거 몇 개 캡처를 해보니까 캡처하는 족족 이제 파월 의장이 하여튼 이제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하는 족족 빡침이 99%, 여기서도 이제 빡침 99%, 그나마 낮은 게 빡침 96%였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너무 인신공격 아니냐, 응? 원래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그 이 안면 그 저기 인식 요런 툴 자체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뭐 다 맞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파월이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저기 어두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네, 이제 요걸 보시면 나오는데 요게 작년 3월이에요. 제가 이거 시간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자, 이제 Q&A를 합니다. 첫 번째 Q&A 들어가는데 아마 요분이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이제 웃으시는 분입니다, 원래. 하다가 종종 헤헷, 아, 소리가 안 나왔나요? 아, 큰일 났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헤헤 저 들으셔야 되는데, 아우, 소리가 왜 안 나오죠? 아, 저 킬링 포인트거든요, 헤헤. 이거 이제 작년 그 3월 달인데, 보시면 이제 그 이 Q&A까지 다 하고 나면은 트랜스크립트이 올라오거든요, 연준에. 전체 다 해가지고서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질문을 좀 재밌게 하십니다, 이분이. 이게 time to start talking about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 이게 이제 연준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웃음, 예, 이제 요거까지 적혀 있어요. 웃음. 예.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있거든요. 너무 표정이 어둡고 그 다음에 약간 말투가 툭툭 공격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되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려고 하는 파월과 다르게 기자들한테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도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영상 재생 다시 보기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더 많은 캡처를 해갖고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 다시 보기가 안 돼요. 연준이 신경 많이 쓰나봐요, 좀 파월 의장이. 예, 다시 보기가 어쨌든 안 됩니다. 다시 보기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번에 참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당황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나고 뭐 긴장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가여워 보이기도 했는데 그게 또 드러난 게 이 자꾸 논점을 이제 기억을 못 해요. 이제 파월이 질문 받은 걸 기억을 잘 못하고 자꾸 다시 물어봐요. 보통 이러신 분이 아닌데 이번에 참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FOMC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나마 75에서 다행이다. 그리고 점도표도 그나마 올해 3.4, 내년 3.8 찍어서 다행이다. 근데 왜 말을 또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인플레하고 실업률 전망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느냐. 그건 문제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연준에 실망한 거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 한두 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속적으로 잘해야 된다.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연준이 신뢰 회복하는 건 난망이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참 연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불만을 표명을 했죠.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불만 많다면 86번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 같으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좀 시간이 걸리는 방법. 이거는 뭐냐 하면 일단 이번 파월과 같이 사족은 절대 안 붙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5 혹은 100bp 인상과 같이 좀 강력한 수단을 쓰고 더불어서 빠르게 중립금리 인상으로 가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단기간에 아주 충격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첫째, 자르는 겁니다. 사례가 없었냐? 있어요. 연준 의장 임기가 뭐 그냥 완전 철밥통으로 인정되느냐? 아닙니다. 뭐 저희 채널 분들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1970년대 후반부에 70년대라는 것은 미국이 인플레를 못 잡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서 번즈 다음에 윌리엄 밀러라는 의장이 자리에 앉죠. 그러고 1년 6개월 만에 잘립니다. 잘리기 싫어가지고서 자꾸 안 물러나려고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딴 데로 보내버리죠.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으로 보내버려요. 영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좋다고 가죠. 그런 식으로 자르고 폴볼커를 앉힙니다. 그제서야 물가가 잡히죠. 마찬가지로 파월이 경직되는 것만으로도 신호 효과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참 이게 그런 게 있어. 과거가 반복되는 약간 대깔꼬마니 같은 데자뷰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파월이 저거잖아요. 경제학자 아니에요. 경제학 박사학위였고 근데 파월 전에 있던 의장들은 다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 때 이후부터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가 다 있냐 하면 마지막으로 경제학 박사가 없었던 연준 의장이 바로 그 1년 6개월 만에 잘렸던 윌리엄 밀러예요. 그 사람도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파월이 의장이 될 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파월도 없죠. 그 다음으로 큰 중앙은행인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원래 정치학 전공인가 그래요. 거기도 박사학위였고 그 다음 큰 데가 BOJ 일본 구로다 하루이코는 있을 것 같죠. 그쵸? 근데 구로다 석사까지만 했어요. 박사학위 없어요. 최초입니다. 주요 3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장들이 다 경제학 박사가 아니다 는 거고. 다음으로 단기 해결 두 번째 방법은 예정이 없던 특별회의를 열라는 겁니다. 20이 잘 열잖아요. 예정이 없던 거. 그러니까 파월도 열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토요일 밤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어주기를. 지난주 토요일에도 기대했어요. 열어주기를. 그래갖고서는 100bp든 200bp든 300bp든 한 방에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겠죠. 이 방법 누가 쓴 거냐라고 하면 폴 볼커예요. 볼커가 의장되고 2달도 안 돼가지고서 주말에 토요일 날에 회의 열어서 400bp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잡히잖아요. 열라는 겁니다. 특별회의. 금리 내리는 건 특별회의였는데 올리는 거 왜 못 열어요? 다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20이 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연준은 못 여는 거냐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 하는 것 뿐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 안 해도 시간 지나서 인플레는 뭐 기저효과가 너무 높아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 보니까는 86권 가보니 무슨 뭐 연준 FOMC 이거 별로 안 중요해져 간다는 말도 하던데 그 왜 그런 거냐.
그런 의문 더불어서 드실 수가 있을 건데, 요 두 가지를 이제 좀 서로 뭐야 이거 좀 안 맞는데 이 말을 왜 묶어서 86권가가 하지 싶으실 텐데, 요 두 가지를 이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